홍대 임무를 함께했던 104명의 전우들이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 나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삶도 있고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천안함 재조사를 접수해서 우리 유족 회장님하고 가서 항의하고 또 처벌을 요구했지만 잘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광화문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천안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면 불편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아직도 민주해방 때문에 천안함이 북한임을 알면서도 북한의 심기를 건들까봐 아직도 인정을 않고 또 대부분의 음모론자들은 그쪽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진영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당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계속 생존자들, 유족들이 거리에 나가니까 너네들 지원해주겠다. TF를 만들자. 그해 7월에 TF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임명장을 쭉 줬습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닌데 한편에서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내치고 한편에서는 자기 편인장하고 내팽개쳤죠. 그래서 아무도 저희를 대변해주지 않고 저희 유족과 생존자의 삶을 지켜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3.16 호흡 보훈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조일 함장이 전역하자마자 전우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활동에 나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격려차 방문했다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천안 함장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잘 해낼 수 있었을까? 대화를 나눠본 후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그 긴박한 현장을 최원일 함장이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구나. 이 말씀은 천안함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음모론의 생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한 심리학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온갖 상상을 합니다. 관련 기관은 수집된 정보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을 선별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음모론자가 특정 정보가 있는 것처럼 흘리면서 가공의 줄거리, 즉 엉터리 얘기를 만들어내면 대중은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픽션으로 만들어낸 것에는 반박할 자료를 내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이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을 하면 아니야, 진상은 비밀함 속에 감춰두고 보여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의 생태계입니다.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면 음모론은 더 극성을 부립니다. 오죽하면 서해 소원할 기념식에서 한 유족께서 이게 북한 소행인지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음해성 루머가 야속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 함장을 중심으로 연구소가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도 호응해 줄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신라 시대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상사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는 뭐냐면 국가보훈조직에 대한 그런 제도인데요. 포커스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싸워서 다친 병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 왕이 직접 거기에 가서 위문을 하고 특히 왕비가 그 국가 그러니까 다친 상위 군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글을 써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람보가 살아가지고 람보 1, 2, 3를 찍는데 원래 소설이었던 람보에서 람보는 자살합니다.
일반인보다도 저렇게 자살 위험이 높고, 그리고 흔히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나쁘다고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마약, 그다음에 어떤 폭력,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가족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영화들은 수도 없이 보셨을 텐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도 국가유공자인 생존 장병으로 취업을 한 겁니다. 근데 취업도 되고 뭐 바빠도 지고 하니까 이제 1년 정도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약도 안 먹었겠죠. 그리고 병원에도 안 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나왔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는 이제 상급자가 과장이 자꾸 이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실수가 많다고 욕을 하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국가유공자가 벼슬이냐, 옆에 우리 함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이제 폭언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이게 뭐 진료하는 회사지만 참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하고 살아야 될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얻은 상처인데. 이 장면이 이제 3월 27일 예비군 교육관, 이때는 유족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들어가고, 그래도 계속 믿지 않으니까 4월 7일 당시 국방부에서는 생존자들을 다 내보내자. 이때 저 이 옷 5번 갈아입었습니다. 한자복, 전투복, 한자복, 전투복. 마지막은 이렇게 대원들은 한자복, 저는 전투복을 입혔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높은 사람이 와서 어리란 말은 하지 말고 너는 지휘관이니까 상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 찾아보시면 러시아 조사단은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레인 것 같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러시아 조사단장하고 2시간 반 동안 면담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장 마지막, 제가 러시아말 못하잖아요. 통역 우리 동기생 정보장교가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함장님의 지휘를 존경합니다. 러시아의 용맹과 헌신에 뜻하는 메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좋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았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신문사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찾자고 계속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다. 연결식 그 산하자 6분, 부사관 4분, 수령 2분입니다. 그분 부모님께서 또 2번째 용단을 내리십니다. 집에 있는 유품으로 장례 치르자. 그래서 합니다. 제 2주 전에 강원도 동해에 그 산하자 어머니가 폐암으로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담배도 안 피시면 폐암이 왜 걸렸습니까?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슬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여동생 하나 있고 시신 못 찾아가지고 걔가 집에 있는 동해로 떠내려올까봐 추암 해수욕장 가서 계속 울었답니다. 지인선아 하면서 계속 하다가 장기침이 나서 그냥 감기겠지 했는데 그게 암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또 알게 된 게, 야, 어떻게 8년 동안을 돌아가신 분도 국가유공자가 못 됐다는 거냐. 이건 참 말도 안 되는구나. 뭐 아무도 안내하지도 않고 아무도 참가하지도 않고 아무도 이걸 챙기지 않았던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함은 아시다시피 108명이 근무하다가 104명이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46분이 전사하시고
23명이 아직도 군복 입고 있습니다. 35명은 저하고 저기 친구들 같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표어로 만들자면, 군에서는 진급 안 돼, 나오면 취직 안 되었습니다. 왜? 해군은 잘 아시지만 배를 타면 배점수가 있습니다. 1.5점, 가점.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승진이나 진급하려면 몇 점 차가 됩니까? 0점 몇, 동률, 뭐 그래서 뭔 흠이 있는지 보고 진급을 하는데 1년 안 타도 그냥 게임 끝이죠. 진급 안 됩니다. 저 중령 14년 달고 나왔습니다. 중령 거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나중에는 육군 후배 밑에 계속 있다가 나왔는데, 또 생존자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진급이 안 돼서 전역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해서 어떻게 취업 지원도 받고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개인 입정 제도입니다, 국장님. 국가가 입정 안 해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죠. 그건 현역 때 진료 기록이 있겠습니까? 내가 함장님 정신과 진료 좀, 과장님 정신과 하면 못 하겠죠. 그 진료 기록 없어요. 나와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매번 떨어집니다, 그냥. 근데 생존자 중에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에 일반 병원 갑니다. 가서 끊어서 그 사람 몇 명은 됐습니다. 변호사 사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왜 제대 군인이 직접 증명해야 되느냐. 피해자 신청주의인 거죠. 그래서 신청주의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것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초기에는 100%도 줍니다. 100%는 1급이죠. 왜냐? 우리가 100%를 받을 정도의 상태, 이건 이 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왜 이게 7급만 받아야 됩니까? PTSD가 있다 그러면은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되게 골방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취업을 지원받아서 마지막 가면은 최근은 조금 나아졌는데 족족 마지막 최종심에 떨어집니다. 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장이고 거기 공장장이어도 기록을 봤는데 술을 많이 먹고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 주기적인 진료를 받는다. 채용 안 하겠죠? 채용 안 됩니다. 채용이 돼서 갔어도 적응 못 합니다. 엄청나게 악순환이죠. 이거 보험으로 격상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 입증해 줘야 됩니다. 우리 보훈의 3개 있죠. 독립, 민주화, 호국 있죠. 한 개는 국가에서 입증해 주잖아요. 왜 안 해주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PTSD 치료기관은 보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왜 찾아가느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찾아갔더니 만나기도 싫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강제로 해야 됩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동료한테는 마음을 열더라는 거죠. 전우들한테는. 이 몇천 명의 제대 군인이 동료 상담가로서 다른 동료를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족 지원 일시적입니다. 유족들 뭔 지원 받는지 아십니까? 통신비 지원받고 고궁에 가면 공짜로 몇 번 들어가는 거, 그거 지원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챙겨준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체감되는 이런 보훈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예우라는 게 뭡니까? 특혜, 배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혜는 뭔가 이권 다툼으로 주는 게 특혜고 배려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배려해주면 되는데 배려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이 했다고 하면 불편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북한이 계속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해 소위날 대보십시오. 자작극이다, 모략극이다 또 합니다. 저는 3.15 호국보훈연구소 오래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제가 문 닫는 시점은 흠어른이 없어지고 유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전우들이 인정받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그날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3.15 호국보훈연구소가 빨리 문 닫을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